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벌써 금년의 3분의 1이 갔지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사계절이 오고 가는 그 순간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하루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계절이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년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금방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런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 중반 이후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예. 아무래도 그때 이제 생리적으로 몸의 상태가 젊은 날과는 틀리구나. 내가 이제 아무리 관리하고 노력하고 해도 느끼는 게 좀 틀리구나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40대 초반에 어떤 갱년기 증상이 많이 오죠. 폐경기 같은 거 겹치면서 남자들보다 이제 그런 게 좀 빨리 오죠. 사실은 생식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자기 몸에 대한 많은 좀 그런 슬픈 감정.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걸 피해갈 순 없구나. 요새는 겉으로 아무리 저기 보톡스 맞고 들어 올리고 하고 해서 처진 거 다시 저도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원래 쌍꺼풀이 없는 건 아니고 원래 속 쌍꺼풀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이 눈두덩이 두툼해지면서 뭐라고 하죠? 처져서 점점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권하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처지니까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우리 엄마들은 그거 이제 안과 가니까 위에를 좀 이렇게 꼬매라 해가지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처져가지고 계속 눈 안 처지게 보이려고 눈 크게 뜨고 하면 이제 이마에 주름만 생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한번 상담해봐라 해서 동네 저기 가가지고 그때 30만 원인가 준 거 한 거 같네요. 몇 해 전에. 그랬더니 다행히 예전처럼 눈을 매번 부릅떠야 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차피 시간이 가면 또 처지잖아요. 그럼 또 그런 때가 오겠죠.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여기 보수공사에서 저기 보수공사하고 얼굴 여기저기 땜방하면서 시멘트처럼 굳혀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수술 한 데는 안 처지는데 나머지 수술 안 한 데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 때문에 처지게 되면 문제는 그게 무표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을 표현을 하려고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 어디는 탄력이 죽고 처져가지고 땡겨지는 게 틀린데 어디는 안에 보형물을 넣어서 땡겨지는 게 정반대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웃긴 모습이 되죠. 젊었을 때 성형한 사람들이 나이 들면 좀 특이한 웃긴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결국은 나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잠깐뿐이지. 결국 나중에는 더 자연스럽게 늙은 사람의 그런 멋스러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죠. 솔직히 연예인들 나이 들어가지고도 열심히들 성형하고 해서 그 나이로 안 보인다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부럽더라고요. 보면 오히려 좀 애잔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무리 그렇게 돈을 얼굴하고 몸에 쳐 발라도 그 탤런트보다 훨씬 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땅딸해도 젊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거는 뭐 자연의 섭리인데 왜 그걸 슬퍼해야 되나요? 나이 들면서 사실은 여자고 남자고 나이 들면서 그 인생의 그 지혜와 성숙해지는 정말 또 그 젊은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매력과 인성을 찾아가야 좋을 텐데 갈수록 사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한참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삐끗하더니 어디 뭐 언덕으로 굴러갔죠. 못 찾겠죠. 이 늙은이 또 어디서 또 산비탈에서 굴러가지고 세월이 빠르다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참 그래요.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가고 이제는 1년 가는 거 우습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날도 뭐 금방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앞에서 한번 했더니 그때 어머님이 70대셨는데 너가 세월이 그렇게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다고 하면 70대가 된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니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원래 비가 오면 이렇게 사람이 처지고 어디가 우울해지고 그런 싫다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은근히 더 이렇게 센치해지면서 사람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말도 많아지고 괜히 더 좀 감성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적당히 해야겠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머리에 꽃 꽂고 이제 밖에 나가 비 맞고 돌아다녀야죠. 예. 지금 중국 정세 시리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못할 말, 할 말 뭐 다 모아가지고 정말 시리즈로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시장이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이제 애플 빼고는 대충 그 빅테크의 이번 어닝 시즌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다음 주 그 뭡니까? 5월 FOMC 결정 이전에 나와야 될 이제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부터 해서 고용 비용 지수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근원 물가까지 해서 어제 다 나왔죠. 어제까지. 그래서 대충 한 번은 아주 짧게 이번 주말이 가기 전에 내일쯤에 한 번 더 뭐 길게 안 하고 정말로 짧게 이번에는 짚어가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어제까지 그 살펴봤던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던 중국은 정말 금년도 리오프닝 이후에 모두 예상처럼 날아오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중국의 귀환 1분기 GDP 성장률의 비밀. 얼마 전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4.5%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순간 그 전까지 중국이 생각보다 좀 경제 성장이 잘 안 될 것 같아 하고 연초와 달리 2달 만에 태세를 전환했던 이 투자은행들이 이거 나오자마자 또 한 번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중국 2분기 대단할 거다 두고 봐라. 내 2분기 경제 성장률 너희들 막 5%, 5.5%까지 잡겠어. 전 세계에서 투자할 만한 데는 지금 중국밖에 없어. 하고 일시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전부 그쪽으로 다 돌아섰었습니다. 예.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죠.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중국이 1분기 GDP 증가율이 이렇게 올랐다 했는데 그 이후로 중국 주식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안화 달러 환율도
위안화가 조금씩 위안화 달러 위안화 환율도 위로 자꾸 예전에도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1달러당 7위안 포치 구간이라고 하죠. 포치 중국 발음으로 7을 파한다 해서 파7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그 포치의 구간에 들어들면 중국도 좀 수출에 있어서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1350원처럼요. 우리나라 뭐 지금 1350원 또 넘었죠 이번에. 다음 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4.5% 그 성장률 발표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만 살짝 또 재반복해서 짚어보면 복습해보면 서비스업황은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제로 코로나로 봉쇄했을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기저효과가 앞으로 계속 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약간 포장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까지 살펴본 거시적인 흐름들, 외국 자본의 투자나 전 세계적인 수출 경기, 그 다음에 소비 위축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의 길이 앞으로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특히 전 세계 경제권을 잡고 가는 두 가지 큰 나라, 두 개의 큰 나라,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인데 그 중에 하나인 미국 역시 지금 점점 더 확실한 경기 침체의 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용가리 통뼈일 수가 없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그렇게 디커플링을 하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아직도 중국의 가장 큰 수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가장 큰 수출 금액을 벌어오는 대상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만큼 서로 경제 규모가 커서 그러죠. 중앙재경위에서 얼마 전에 실토를 좀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중국 경제 회복의 기반이 충분히 견고하진 않다. 자기들도 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중국 기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자기들이 볼 때 물가는 하락하면서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그 사람도 평가를 했네요. 물론 중국 경제는 코로나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은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시진핑이 명령한 대로 5% 안팎의 경제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즉 중국 당국도 겉으로 허세는 떨고 있지만 지금 확신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그 4.5%의 희망적인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을 가만히 뜯어보면 뭔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렇게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회복 속도가 더디더라 이거예요. 제조업체의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3월 제조업 PMI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점점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다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축, 걸림돌, 바로 부동산. 이것이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 정책을 지금까지 쏟아냈는데도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출 역시 3월 달에 잠깐 반짝 반등했지만 그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의 예금주 설문에서도 소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다시 또 중국 인민들이 저축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다. 다 살펴봤던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이제 제로 코로나 하면서 푹 썩었지만 이번에 많이 반짝 올랐다는 거예요. 4.5로. 그래서 순조로운 회복에 있다고도 보고 있지만 이렇게 4.5%로 1분기에 예상보다 더 높은 경제 선망을 이루니까 이제는 중국도 경제 개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은 이제 더 이상 안 내놓고
정말 그 문제가 되는 청년 실업 문제나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혁으로 정책 초점을 맞출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진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나 청년 실업 이런 문제를 지금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더군다나 정부 주도로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밀어붙여서 채권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해라. 왜? 시진핑 독재자가 지시한 5%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예전 십몇 년의 그 경험들을 봤을 때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숫자를 높이는 게 뭡니까? 건설, 토목, 인프라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건설, 토목, 인프라 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쏟아 부으면요, 그 돈이 나가면서 그만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노동이 생기고 뭐 경제가 돌아가고 하면서 그 정부 지출이든 민간 지출이든 건설, 토목에 들어간 그 투자한 돈이 다 경제 성장률로 잡힙니다. GDP 성장으로. 물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정말로 그 인프라 투자한 것이 나중에 얼마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냐는 거는 그 부동산이 다 완성되고 다리가 완성되고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얼마만하게 그게 진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냐를 평가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지금 쏟아부으면 경제 성장은 합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좋은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이 아니라 8대강 사업을 하겠다 하고 쏟아 부으면요, 그것 때문에 포크레인 돌아가고 전국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경제해가지고 돈은 이제 돼서 그것이 실제 인프라 투자, 정부 주도의 어떤 인프라 투자와 그런 건설 그런 것들이 GDP 성장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그 대통령은 경제 성장한 대통령이 임기 안에 몇 프로로 숫자로 나오죠. 다들 좋아하죠. 역시 우리가 잘 뽑았어 하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지어놓은 그 인프라 시설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정말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물동량의 혁명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냈냐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임기가 끝나고 다다음 임기 때 10년, 20년 길게 보면서 그만한 경제 효과를 이 인프라 투자한 게 나오는 거는 경제연구소에서 그거 봐야겠죠. 근데 그때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래서 나라 돈은 도둑놈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 효과를 해가지고 뭘 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경제성장 시진핑이 시킨 대로 분기별로 이건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지는 투자한 걸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투자한 만큼 나중에 뭔 효과가, 경제성장을 하는 효과가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하나 이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이게 중간에 더 큰 부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배 수준이죠 지금. 그래도 일단 GDP 성장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4.5% GDP 성장했다 해서 야 역시 중국 대단한데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지금 숨어있는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의 3월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고요. 잘 고용이 안 되고 있던 청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1분기에 고정자산 투자 중에 이런 정부가 주도로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정부 지출한 거 말고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도록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앞으로 다음 분기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민간이 투자하는 투자 비용인데
그 투자 비용 증가율이 밋밋해요. 위축되고 있어. 즉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죠? 그만큼 노력해도 돈 벌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돈 안 쓰고 그냥 버텨보자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민간 투자 증가율이 이렇게 소소하게 위축되는 것이 바로 엊그제 나온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고금리와 양적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디커플링과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어디서 뭘 해도 예전만큼 벌어먹기 쉽지 않다는데 누가 여기다가 지금 빚어더 갖고 가게를 더 확장하겠습니까? 금년 1년은 손님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딴 때보다 더 힘들 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종업원 숫자도 줄이고 그렇죠? 다 해고하고 어떻게 좀 최대한 고정비용 적게 들어가서 금년 버텨볼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누가 여기서 내가 열심히 더 위기는 기회다 하면서 가게를 옆에 안 나가고 있는 1층 임대 자리까지 빌려가지고 가게를 2배로 확장해서 지금 그렇게 할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죠.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예상대로 경제 성장 중이라고 허세를 떨면서 자평하는 중국 당국이 있는가 하면 그에 맞춰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역시 좋다. 앞으로도 더 상향될 거야 하면서 분위기 역시 거기에 맞춰갖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지금이 중국 시장 신흥국에 투자할 때다 라면서 우리를 또 등 떠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속내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걸림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슬슬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니까 중국 당국이 발끈합니다. 중국 애들은 자기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발끈해갖고 나와가지고 어디다 대고 말참견이냐 맨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발끈하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건데 이런 안 좋은 찬물 끼얹는 얘기하면 외국 투자가 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중국 알고 보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1분기 4.5%라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누가 여기다 잘 나가는 가게에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뭔 소리냐? 디플레이션은 없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요. 우리는 잘 회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들 말아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슬슬 중국에 초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돈을 푸는데도 오히려 1분기 보니까 석 달 동안 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한다. 이거 예전 일본이 이랬는데 장기 불황을 겪는 일본이. 그래서 왜 중국은 이런 일이 펼쳐지나 하고 봤더니 역시 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가계가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규 대출하는 것도 상당 부분이 보니까 지방정부가 그동안에 밀린 부채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 겨우. 돈이 그래서 돌지를 않는다. 이렇게 가면 결국 디플레이션이고 경제가 침체 구간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어쩔까 하는 거죠. 예. 저번 시간에 등장하셨던 중국의 한 교수님, 이 바른 소리하는 교수님, 중국 정부에 맞서서 이분 역시 가계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소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폭락과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아니라고 재정이 바닥났는데 지자체들이 과도한 빚 때문에 좀비 정부다 지금. 그게 문제다. 물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디플레이션으로 볼 근거가 없다. 그런 소리 하들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도 가만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힘들겠다 안 거죠. 그래서 1분기 말에
인프라 투자를 꺼낸 거죠. 예전에 보니까 인프라 투자하면 일단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 중에는 이렇게 이 4.5% 어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가 높게 나왔는데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시티은행 같은 경우 분석가는 자기들이 볼 때 그전에는 중국이 주가 반등이 1분기 끝나고 2분기부터 확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 시장의 주가도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는 요것도 3개월 늦춰봐야 된다. 2분기까지도 못 살아날 것 같다. 또 이렇게 늦춘 그룹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가 4월 19일 이번 4월달 4월 19일 기사인데요. 자기들이 봐도 이대로 갔다가는 이 민간 소비가 확대가 안 되니까 1분기 그렇게 노력했어도 일단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대규모로 정부 주도로 하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억지로 4.5%라고 포장은 해놨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수가 민간 소비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위에서 닥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뭔가 국가에서 제도를 준비를 합니다. 또 뭔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대요.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말은 내수 부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민간 소비가 활성화 안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뭔가 또 나온대요. 뭐가 지금 가능할까요? 근데 전에 얘기한 그 정말 그 부동산 부채나 지방정부 부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리고 정말로 중국이 뭐 밖에서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수출도 많이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해서 살아난다 하지 않으면 가계 주체인 국내 민간인들이 어떻게 돈을 씁니까?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그걸 이제 강제로 쓰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중국 공산당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지자체에 따라서 거의 막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에 이제 그 국민들 그 디지털 지갑에 돈을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이제 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주는데 쿠폰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아예 저축을 못하게 그 디지털 위안화에 내 월급을 지자체가 꽂아주는데 이거를 뭐 시장에 가서 쌀이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물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특정 물건하고 바꿀 수 있는 쿠폰식으로 어떻게 가능한 그런 화폐로 쏴주는 겁니다. 우리 카카오페이에 뭐 그런 카카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월급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어디다 뭐 저축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못 쓰는 거예요. 소비를 통제하는 거죠.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무서운 점이 그거거든요. 중앙 통제가 빅테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앙 통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어제 관심 있어 갖고 뭐 이렇게 검색하고 했던 뉴스에 보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에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뭔가가 뜹니다. 상품 광고든 뭐든. 귀신같이 알아내죠. 이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 빅테크와 빅데이터에 의해서 통제받고 감시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지금처럼 아예 소비 통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CBDC를 통해서. 중국이 결국은 CBDC를 들고 나올 거고요.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브릭스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거를 그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런 CBDC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모든 자기들의 어떤 소비나 뭐 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가지고 전산으로 다 이렇게 엄격하게 다 통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자유민주주의까지 점점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빅테크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도 결국 필요하면 결국은 이미 뭐 유럽도 다 준비하고 있고요. CBDC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CBDC 형태로 옮겨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과도기적인 걸 이건 나중에 암호화폐 얘기할 때 한번 쏟아놓을 얘기긴 한데 그때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과도기적인 건 이미 준비해놨어요. 연준에서. 여러분들 Fed Now라고 들어보셨나요? Fed Now? 그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어떤 이 중국처럼 디지털 위안화처럼 전체 어떤 CBDC로 지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기가. 그런데 중국이 브릭스 체제 안에서 자기들끼리 디지털 위안화 같은 디지털 화폐 결제를 들고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매력이 있냐면 지금 같은 국제사회에서 무역에서 결제하는 스위프트 체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 그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결제도 빨라지고 간단해지고 막 편리해집니다. 그러면 야 저쪽 브릭스에서 뭐 이런 무역 결제에서 이런 시스템을 내놨는데 너무 좋네 하고 다들 그거 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이 자유진영 이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서도 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서 해외 어떤 그 세계 다른 국가들끼리 무역 결제나 이런 거를 서로 다른 화폐로 하게 될 때 디지털화돼서 굉장히 편리한 똑같은 시스템을 일단 내놔야 돼요. 그게 Fed 나옵니다. 이미 만들어 놨고요. 하반기에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당장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처럼 바로 막 온 국민이 CBDC로 모든 내 월급이 뭐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디지털 지갑에 디지털 코인 CBDC로 입금이 되고 그런 일은 당장 안 일어나겠지만 중국은 싫어도 한다 하면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걔네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대신 이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국가무역 결제를 할 때 예전같이 그 힘들었던 스위프트 결제였던 지금의 결제 시스템 말고 CBDC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를 중국이 한다고 하면 이쪽도 할 겁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형태는 사실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옆길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지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절제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만 계속 더 돈을 풀 수는 없죠. 그러면은 너무 저기 그 전 세계의 어떤 금리나 환율 기조하고 혼자서만 지금 맞추지 않고 역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제에 어떻게든 무리수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 저기 뭐 튀르키예나 뭐 그런 경우 봐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긴 푸는데 적절한 부분에 적당하게만 풀지 아주 크게 풀지는 않을 거다라고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또 돈 풀면서 또 부채 늘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돈을 풀어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제의 숨통을 더 크게 쥐어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작년 내내 그 재작년 헝다 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 혼자만 얘기하느라고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거 일부 뭐라고 합니까? 실전 뭐라고 해야 돼? 최전선에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없는 진짜 학문만 하시는 세계적인 경제 석학분들, 그런 분들은 똑같은 얘기들 하셨어요. 근데 뭐 월가에서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자기들한테 뭐 행에 뭐 안 좋은 영향이 올 것 같은 얘기는 꼭꼭 숨겨놓고 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작년 내내 그런 신용 위기가 진행돼서 모든 금융권들의 지금 신용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안 하고 지들끼리 알고 있다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진 거죠. 뒤늦게. 근데 지들은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중국 시장이 홍다 얘기가 한 1, 2년 전부터 쏙 들어가니까 다 나아졌나 보다, 좋아졌나 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계속 점점 더 폭탄은 커지고 있었고, 그래서 외국의 투자자분도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그리고 1분기 그렇게 리오프닝 했다, 드디어 기회다 하는데도 투자 자금은 계속 더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개미들하고, 선동당하는 개미들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서 그 개미들 상대로 돈 놓고 돈 먹게 갖고 먹으려는 단기 투자 헤지 펀드들만 들어와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가 슬슬 이제 수면 위로 한두 명씩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다. 이제 슬슬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볼 때 앞으로 이건 이제 감출 수 없고 점점 더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중국 부동산 위기가 전 세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슬슬. 예.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중국에서 붕괴하면 5%는 고사하고 내년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큰 문제죠. 신흥국들이 아닌 선진국들이야 뭐 2%, 1% 성장 뭐 그러지만 한창 그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그 산업 구조가 신흥국인 나라들은 보통 7%, 8%,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창 경제 성장할 땐 9% 가고 그랬습니다. 1년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년에 뭐 1점 몇 프로 큰일입니다. 아직 우리도 지금 3, 4%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 보고서는 향후 1년간의 중국 부동산 투자 금액이 만약에 15% 감소하게 되기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착륙이 발생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에서 주택 투자가 회복할지 여부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슬슬 이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어이? 그동안 조용하더니 또 왜 뭔 일이 터지는 거야? 나중에 뭐 하나 터지면 그러겠죠. 다음은 점점 중국에서부터 손을 떼가는 기업들과 글로벌 투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위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절박한 투자 유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일찌감치 장기적인 전략으로 탈중국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떠나가는 버스들이죠. 작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금년에는 많은 기업들과 투자기관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안에는 예전 같은 트럼프 시절 같은 잠깐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정말 기축통화의 패권을 놓고 10년, 20년 두고 크게 한판 붙으려는 커다란 그 어떤 의도가 숨어 있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산업 라인, 생산기지 라인을 싹 뜯어다가 인도, 베트남, 기타 등등 미국 등등으로 다 옮기는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우리한테 손해가 오고 보통 일이 아닌 건 알지만 이제는 결국은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라고들 맘먹게 된 기업들이 1년 지나면서 많이, 특히 에이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겨.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말을 해도 두 나라가 교역하는 그 교역량이 얼만데 절대 지금 탈세계화는 안 돼. 정권 바뀌면 끝이야, 끝. 저기 다음 선거 되면 또 이제 흐지부지 돼. 그때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뀔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오든 공화당이 오든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고 뭔가 뒤에서 크게 움직이는 판이 다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2월 중순에 정찰 풍선 사건으로 몰고 가는 꼴을 보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지금 이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하고 달리 그 엑소더스, 탈출하는, 중국에서 탈출하는 이 기업들의 숫자와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단순히 그런 기업들의 탈출뿐만 아니라 자본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주 지금 놓치지 않고 봐야 될 중요한 흐름이란 겁니다. 지금 생산기지의 탈중국화 추세가 짙어가고 있다. 예. 중국으로서는 그 기업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겠다 하는데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 예. 애플이 끝까지 제일 늦게 빠져나가고 있죠. 테슬라하고. 왜 그러죠? 이 두 가지 기업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별일 없나 보네. 애플이나 테슬라가 얼마나 저런 세계적인 흐름에 민감하고 조사 많이 하는 큰 시총이 큰 기업, 똑똑한 기업들인데 쟤네가 안 나가면 별일 없다는 거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테슬라 다룰 때 이 얘기 했었나? 애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 전부터 모아놓는 자료가 있는데 무서워서 안 꺼내놓습니다. 꺼내놨다가 이 빅테크 지지자들한테 어떤 돌멩이를 맞을까 몰라서. 근데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말은 한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이나 아이맥, 뭐 제가 맥북이나 잘 모릅니다. 애플 제품 하나도 안 써봤어. 촌놈이라서 에어드랍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굉장히 반도체처럼 애플의 제품들도 아주 그 성실하고 똑똑하고 집중력 있는 고급 인력이 이렇게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나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동북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분야에선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저기 이런 얘기 우리끼리만 몰래 이렇게 장난같이 얘기를 하자고요. 저기 미국 똥멍청이 애들한테 아유 큰일 났네. 미국 똥멍청이 애들한테 이런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맡기면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다고 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팀 쿡이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이 자기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지금 이미 저기 중국의 인건비는 예전하고 틀리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중국의 생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늘렸던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만한 고급 인력이 이 동북아 쪽밖에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일본보다는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보다는 중국 인건비가 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그 다른 부품이나 협력업체의 부품들이 다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그만한 그 인프라가 있는 나라들도 전 세계에 없어요. 어디 가서 딱 애플 공장만 만들 수가 없고 반도체하고 비슷하죠. 이런 첨단 아주 복잡한 그 다음에 만들어 놔도 정말 그 좋은 품질의 도자기 만들어 갖고 막 실패한 건 다 깨버리더라도 아주 좋은 도자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수율이 좋은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 게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올레드 패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최첨단 고급 제품인 이런 스마트폰들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거 지금 제대로 그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그만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합당한 그 비용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가 이거 전 세계에서 그런 인종이 있죠. 동북아 인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도로 이제 요새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애플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옮긴 겁니다. 최대한 안 옮기고 중국 안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동안 폭스콘하고 해가지고 짱구를 많이 굴렸었어요, 애플에. 근데 이제는 애플마저도 돌아가는 꼴 보니까 어마어마한 손해와 앞으로 나오는 제품이 중국에서만큼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데도 그런 데가 지구상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빠져나가야겠다 하고 지금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시간이 제가 볼 때 10년 걸립니다. 예. 애플은. 그동안 이제 뭔 일 안 나기만 바라야겠죠. 애플은. 잘 양쪽에 애플 그래서 팀 쿡이 미국 바이든한테도 가서 악수하고 동시에 시진핑한테도 와서 악수하고 하면서 양쪽에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 여기 중간에 나한테까지 어떤 피해가 안 오게 양쪽에서 지금 눈치를 잘 보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인도의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그 핵심 부품이나 아주 정밀한 그런 그 들어가는 부품들을 동시에 이렇게 공급해서 조립 라인에서 딱딱딱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 공장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런 인프라가. 인도가 전체에 뭐 그런 산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도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인도는 사실은 지금 중국보다 더 개판이죠. 그런 산업 체제나 그 안에 뭐 관리들의 부정 부패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을 앞질러서 앞으로 인도가 또 다른 어떤 세력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 인도 놈들이 더 골참 오늘 참 인종차별 발언 많이 하네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 그냥 흘려 들어주시고요. 베트남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애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왜 가서 맨날 저기 중국에 더 투자하고 뭐 다른 뭐 또 만들어준다고 하나요? 지금 테슬라는 계속 버는 돈도 많지만 그 돈으로 다음 시장에서 선점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죽이고 계속 커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벌린 일이 테슬라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번 돈 다 여기저기 계속 시장이 커나가야 됩니다. 계속 성장 기업의 한계예요. 이제 아직도 그 테슬라가 성장 기업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그 돈을 테슬라 돈 많이 벌어서 마진 많이 남아서 좋네 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서 나오는 마진으로 지금 벌려놓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얼마 이상의 마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진이 이제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 테슬라에 대한 그런 열기가 좀 식은 거죠. 한풀 꺾인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매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도 아직도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중국 시장이 딱 꺼지게 되면 테슬라는 다른 데서 아무리 이익을 봐도 지금 나가는 돈이 아까 말한 여러 분야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틈만 나면 중국 가서 춤추고 막 하면서 중국 내들이 최고다 전 세계에서 아부하고 막 그런 거죠. 또 한 번 옆길로 빠졌습니다. 부동산 붕괴가 조심하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 최대한 버티던 중국에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버티던 애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놔주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이 여자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나는 헤어져야겠다. 헤어질 결심하는 거죠. 예. 심지어 이제는 이런 외국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토종 기업들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종 기업들도 중국에서 제조해서 만든 제품들은 아까 말한 미국하고 유럽 시장을 아예 포기하기에는 거기가 너무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뭐 그 서방의 그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에다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 갖고 메이드 인 베트남 뭐 해가지고 갖다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중국에 있는 자기들의 생산기지 공장을 몽땅 뜯어다가 다른 나라에 지금 건설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중국 안에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어렵겠죠? 그 안에서 벌어갖고 그 돈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 현지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어디로? 이집트, 태국 그런 데로 이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또 그 물건을 사는 바이어들이 중국 기업한테 야 니네 거 우리도 계속 사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앞으로 위험하니까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 니네도 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라.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얘네들도 돈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점점 더 심해질 무역 마찰 자기들이 보니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고 10년간 문제니까 그래 지금 뭐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더라도 공장 다 옮겨놓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태국의 경우는 근데 인건비는 중국보단 낮지만 공급망 자체가 중국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아까 제가 애플의 경우로 얘기한 거죠. 그런 공급망 얘기한 겁니다. 너무 뭔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옮기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고객사의 요구에 떠밀려서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 서방 고객들 또한 중국 내 공장은 무조건 뒷전으로 제쳐놓고 물건 사러 와서도 아 우리 이런 좋은 물건 있습니다. 우리 거 사다가 저기 하십시오 하고 바이어들한테 얘기해도 근데 니네 본사가 어디 있는데 니 중국 어디 무슨 면 무슨 예 아 그런데 빼고 저기 해외에 저기 공장에 있는 저기 기업 물건부터 찾는다 이거죠. 왜냐면 그것도 사놓고 컨테이너나 실어놓고 1년 계약 딱 했는데 그거 뭐 어디다가 해가지고 화물 운송해갖고 팔기로 그 사이에 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다른 뭐가 나오면서 제재가 되고 뭐 이런 건 관세를 높이겠다 하면은 그거 주문했다가 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처럼 많은 사업 기지들이 이미 국가 보안 문제하고 연결돼서 국제적인 디커플링인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기업들이 디커플링을 하고 빠져나오게 되면 아까 말한 공장이나 이런 투자가 지금 중국 안으로 안 들어오죠. 오히려 해외에다 공장 지으라고 해외로 투자로 빠져나가죠. 이제 문제는 그 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그 기업에 돈을 대주는 투자 자본들 역시도 점점 중국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산업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기업의 투자 자금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반드시 자본시장의 디커플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순인데 그게 지금 이미 일어나고 금년 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는데요. 즉 이런 순리에 맞춰서 자본시장에서도 디커플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보면요.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원래부터 중국은 예전부터 일부러 외국 자본과 미국의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털깎기를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중국 시장에 막대한 수익을 보고서 이렇게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 안 하면 우리가 좀 일하기 원래 이 자본시장의 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싫으면은 너는 우리 중국 와서 장사하지 마. 그러는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와 그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니네 중국은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또 예외를 마련해 줄게 하고 다 왔어요. 너무 그게 매력적이어서요 중국 시장이. 그런데 이제 1, 2년 사이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산업체들은 점점 다시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온쇼어링, 리쇼어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커플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자본의 디커플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은 예전처럼 다시 살아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특히 이 자본시장은 주로 어디서 들어오냐 봤더니 돈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죠. 미국과 유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써놓은 건데요. 애초부터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린다, 달러를 빨아낸다 하면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예전 IMF 때 다 뺏겨가지고 그 주요 산업을 외국한테 다 지금 날래날래 다 뺏겨서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한 거에 한 4분의 1, 3분의 1 일한 소득은 다 그 외국 기업들한테, 외국 주주들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상납하고 지금 받쳐주는 꼴이 됐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나라를 침식해 갔는데 중국도 그걸 알고 우리는 그 꼴 되지 말아야지 하고는
일부러 시장을 개방할 때 자본시장은 그렇게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좋아하고 있었죠. 재작년 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야, 니들 미국이 앞으로 얼마든지 금리를 올려서 고금리 환경에 뭐 양적 긴축하면서 전 세계에서 양털 깎게 해도 우리 중국은 니들한테 그렇게 크게 당할 만큼 외국한테 자본시장을 크게 개방 안 했어. 더구나 우리는 십몇 년 동안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달러 채권을 계속 팔아왔어. 채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미국 달러 채권의 의존도를 줄여왔다는 거죠. 이걸 보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의 아주 고명하신 경제학자님들께서도 중국은 이렇게 미국의 달러 채권을 줄여왔기 때문에 계속 미국은 달러 패권은 약해지고 있고 중국이 더 클 거다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그렇게 애써온 게 사실이지만요. 이제 반대로요. 작년 금년을 거치면서 미국이 이런 신냉전을 이용한 디커플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금년에 진행되는 게 뭐냐면 자본시장의 디커플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즉 예전에는 그 나라의 달러 자본을 엄청 먹인 다음에 고금리로 쫙 뽑아내면서 갑자기 유동성이 막히게 했죠. 지금 중국의 달러 자본을 최대한 많이 심어놓긴 심어놨지만 이게 쫙 뽑아냈을 때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덜 흔들릴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외국 자본, 달러 자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막아버리냐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그동안 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이 어떻게 봐도 제가 볼 때는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큰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또 이 말에다 또 노란 딱지 먹을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다시 그 자기들의 그 부동산 부채나 지방정부 부채 문제 다시 신용이 다시 돌고 돈이 돌고 외국에서 뭔가 지금 수출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와서 지금 터지려는 폭탄들을 다 무마시키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빚만 잔뜩 있는데 아무리 저기 뭐 인프라 투자하고 뭐 건설하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뭐 지금 금년 석 달 해봤지만 안 돌죠 돈이. 전혀 내수 소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부동산도 찔끔 살아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외국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투자 자금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요. 근데 이제는 아주 확실한 디커플링으로 중국에서 일한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은 외국에서 잘 안 팔리게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심지어 중국 본토 기업까지 외국에다가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투자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마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출이 막혀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으로 따지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이 제일 금융권들이 다 돈 있는 나라 미국하고 유럽 자본이잖아요. 거기에 일본 자본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하고 다 척지게 되면 어디 이제 돈 없는 나라 가서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사채 빌려야 되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오히려 지금까지 달러의 양털 깎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많이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달러 채권도 그동안 열심히 팔아 제꼈는데 오히려 앞으로 미국이 그래? 그러면 아예 니네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게 막아버리지 하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입길이 막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엄청나게 시진핑이 키워버린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빵 터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가져오게 하면요. 중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가 다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경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작년부터 의심했던 거죠. 예. 중국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크라 전쟁 일단 일으켜서 유럽 힘들게 한 거 보면은 그렇다나 다음 세대의 기축통화의 경쟁국. 사실상 지금 달러를 제일 위협하는 기축통화는 뭡니까? 위안화 아니죠. 위안화는 택도 없죠. 그 전부터 10년 동안 제일 많이 커버린 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1990년대 초반까지 완전 죽여놨었는데 니들 유럽은 다시는 이제 어디한테 우리한테 개기지 말라고 유로화를 죽여놨었는데 어디서 감히 지들끼리 통합해서 유로화라는 걸 만드네. 되게 괘씸했었죠. 미국이 그때. 그래서 죽여놨었는데 다시 또 그동안 유럽이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많이 성장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고 이번 기회에 유로 한번 죽어봐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계속 가져오게 되면, 근데 그것이 예전처럼 달러로 고금리 양적 긴축으로 양털만 깎으려고 하면 잘 안 먹히죠. 이미 이제 달러의 그런 힘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플레를 만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전쟁 혹은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전 세계적인 유행병,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실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 의심을 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이런 자본시장의 디커플링이 생겨가지고, 그래 니들이 우리가 주는 달러를 안 받아 먹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예 그냥 밥을 끊어버리지. 니들 굶어 죽는 거 한번 보자. 안에서 폭탄 터지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간다 이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다치겠죠. 예. 그런데 당연히 미국까지도 먼저 다칠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항상 달러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다른 나라들은 크게 쓰러지는데 미국은 한 발만 무릎 꿇어도 되는 전례가 있었죠. 그 전에도. 그리고 이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저는 그때 영상에서 중요하게 다뤘지만, 의도적으로 미국이 알고도 파월이 터뜨렸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소방훈련했다. 그리고 원래는 트럼프 시절에 이런 은행 자본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자고 돌려놨던 도트 프랭크 법안을 앞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다시 이거를 예전처럼 엄격하게 자본 규모가 좀 작은 중소은행까지도 다 우리가 이런 금융위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미리부터 다 이렇게 건전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어느 세월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서로. 안 돼.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예 저 같으면 일을 터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알고도. 한번 터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잘못하면 미국이 다시 예전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보십시오. 이렇게 뭔 일이 터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트럼프 시절에 완화했던 규제 도트 프랭크 법안을 다시 돌려가지고 빠르게 지금 다음번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크게 안 번지게 중소은행들도 다시 옛날처럼 다 규제해야 됩니다. 라는 게 금방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실제 한 달 만에. 그렇죠? 한 달 보름 만에 지금 그 일 터진 지 한 달 보름 만에 요새 뉴스 보니까 이미 그 중소은행에 대한 그런 규제 법안 다 지금 이렇게 빨리 된다니까요. 보통 이게 안 걸면 2년 갔을걸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되는 거죠. 한번 일이 터뜨려 버리면. 저는 그런 거를 좀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크게 뭔 일이 터지게 됐을 때 자기들은 최대한 덜 다치기 위한 소방 훈련 내지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때 제가 결론 몇 가지 냈었죠. 암호화폐 같은 것도 더 스테이블 코인도 죽여놓을 수 있는 어떤 구실도 생겼고요. 예. 오늘은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래. 자, 보시죠.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ETF 같은 거 보면은 뱅가드 ETF 굉장히 많죠? 예.
큰 자산운용사인데 돈만 굴리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얼마 전에 중국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3월 21일의 문제입니다. 3월 21일. 한 달 전이네요. 기사들 보신 분 계신가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에서 잠재력을 봤던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운용 자산을 9,300조 야, 상상이 안 됐네. 9,300조 원의 돈을 벌리더니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중국 펀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예. 중국 시장 철수는 물론 아직도 중국 현지에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뭐 이런 중요한 자산운용사들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뱅가드가 먼저 발을 뺍니다. 예. 뭐 왜 그럴까요? 왜 뺄까요? 지금 하나하나 뭔가 지금 위험을 중국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런 애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나 이런 뱅가드나 이런 피델리티 이런 애들은 돈 냄새가 좀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거기서 지금 버티는 애들이죠. 더구나 중국은 세계 2위 두 번째 경제규모 아닙니까? 이거를 뭔 일이 터졌다고 포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벌써 발을 뺐다는 거예요. 현재 첨단 산업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디커플링이 이미 물밑에서 이렇게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개미들한테는 중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지금 선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짠 골드만삭스가 야, 중국 증시 올해 24% 더 오른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지난달 보니까 미국에서 돈이 13조가 순유출됐는데 중국에 5조가 순유입됐다. 이게 또 그 단기성 헤지펀드 자금이죠. 이거는. JP모건 역시도 중국에 6%가 아니라 6.4% 성장할 거다. CT도 6.1% 성장할 거다. UBS도 5.7% 성장할 거다. 1분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했다. 4.5%나 성장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될 거다. 전망치 줄줄이 상향. 일본의 미즈호 증권은 5.8%로 제일 높게 상향. 이런 미즈호 증권 이런 애들은 약간 이제 여기 이런 주요 이런 투자은행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약간 B급, B+급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한 번만 맞아갖고 터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와 미즈호 상당한데 하고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몰립니다. 마치 유튜브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뭐 지금이 뭐 대박 돈 벌 기회가 왔습니다. 뭐 이때 뭘 사다 놓으면 우리는 됩니다 하고 막 유튜브에 막 했는데 실제 그 종목을 사갖고 정말로 일이 잘 풀려서 빵 그 다음 주에 떴어요. 그러면은 구독자 확 늘어나는 거죠. 비유가 적절했나? 아마 그런 식이죠. 아무튼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역대로 돈 벌 기회가 나온다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저기 그 실리콘밸리랑 다 그 전에 실버게이트랑 다 미국이 살려주는 거 보고 정부가 그때 확신을 못했던 우리나라 수학개미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떨어졌을 때는 저가 이거 잡아갖고 뭐 몇백 배 몇 배 먹어야겠다 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아까 오늘 아침 뉴스 살짝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드디어 이제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사이에 아무래도 그 연방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들어가서 예전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매각이 될 것 같다. 구조 조정이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못 살릴 것 같다고. 그러면은 뭐 그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 그대로 똥값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저께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은행 저기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살 거다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그 지나가면서 이거 앞으로 당장은 그 정부들이 살려줘 갖고 살아나지만 시스템 위기로 안 번지고 살아나지만 제가 그 퍼스트 리퍼블릭 차트 보면서 그때 얘기했었죠. 용감하신 분들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살아나도 반등해도 바닥에서
반 정도나 살아나지 그 이상으로는 못 살아나고 계속적으로 신용경색 위험은 당장은 안 터지지만 시스테믹으로는 안 번졌지만 점점 더 이제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문제가 터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 생각만큼 예전 주가로는 회복을 못하고 시름시름 2개월, 3개월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들 용감하게 들어가는 거 보면 단 하루 만에 먹고 하루 만에 빠지고 하는 아주 그런 프로분들만 들어가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됐네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아 여기 6.3%까지 대폭 상향한 데도 있네. 지금 중국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대비해서 좀 더 성벽을 단단히 쌓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이 자본주의 사회 룰대로 움직이는 세계의 기업들과 투자 자본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하는 꼴은 고전 공산당 체제로 확실한 회귀이자 퇴보로만 보입니다. 불통식 관료주의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과거를 회귀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리스크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고금리 디커플링 시대가 정말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보고 도전할 만한 시대인가요? 위에서 얘네들이 부추기는 것처럼? 아니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기업 활동과 투자 활동에 힘써야 할 때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중국의 실제 이렇게 그 아주 예쁘게 포장된 1분기 경제 성장률과 달리 속으로는 이제 얼마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진짜 큰 손들의 투자는 아직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생각만큼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탈출하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생산기지로 옮기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중국 토종 기업들마저도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 바로 자본의 디커플링이 유지되고 있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자본의 디커플링이란 건 뭐냐? 예전에는 중국이 어떻게든 달러 자본을 많이 먹여갖고 달러 자본에 종속되게 만든 다음에 양털깎기 금리를 다시 쫙 미국에서 올리면서 달러 자본을 싹 뽑아가면서 그 나라 경제가 휘청이게 만들면서 무릎 꿇렸던 그런 방식을 누구나 생각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실제 미국도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그거를 십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죠. 계속 자본시장 개방 안 하고요. 조금만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달러 채권도 엄청나게 갖다 팔고요. 미국 국채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대놓고 그래 이제 중국 니네가 이제 따로 뭐 니들끼리 브릭스 안에서 니들끼리 경제권 만들고 그 안에서 통화권 만들게 이제 대놓고 이제 기축통화에 반항해보겠다 이거지 도전해보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방법이 있지 아예 너희들한테 거기서 일 못하게 공장들 다 빠져나오게 하겠지만 이제는 그 안에 이제 해외 투자 자금도 못 들어가게 적어도 우리 미국과 유럽 쪽의 자금은 못 들어가게 최대한 막아보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니들 제로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약해진 너희들의 그런 경제가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터지기 직전인데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니들 뭐 저기 대출도 1금융권에서 못 받고 마통도 저기 못 만들게 되면은 그 니들이 과연 어떻게 버티는가 안에서 뭐 어떻게 터지는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자본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반 했네요. 반. 나 이 끝에까지 오늘 저기가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중국은 외국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를 몸부림 치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크롱 같은 경우가 가서
중국하고 어마어마한 협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보면은 중국 마크롱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총리도 갔었고 독일 슐츠 총리도 작년에 갔었고 지금 이번에 뭐 방글라데시 뭐 브라질 뭐 말레이시아 막 해가지고 하는 돌아가는 꼴만 보면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외국 자본들이 뭐 유치되기도 하고 뭐 투자하기로 막 협약도 맺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런가? 어느 정도나 돈이 들어왔는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그거를 또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정말 진짜 통계를 가지고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충실한 수하죠. IMF의 우리 게오르기에바 여사님께서는 또 중국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가 또 살펴보면서 이런 자본의 디커플링이 이렇게 중국이 열심히 너희들이 와서 정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고 열심히 홍보하는 과정에 앞으로 그럼 2분기나 하반기에는 정말 그렇게 중국의 뜻대로 다시 외국 자본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음악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포어플레이라고 뭐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나요? 그 듣기 편안한 어떤 그 재즈 연주하시는 현대 재즈 연주하시는 그 네 명의 어덜트 컨템퍼러리 재즈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감미로운 음악을 하시는 분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퓨전 재즈인가? 포플레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특히 뭐 기타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필 콜린스 우리 외모만 보면 아주 뭐 동네 어디 대포집에나 있을 것 같은 땅딸마한 어떤 그 대머리 아저씨인데 거의 그 존재는 우리나라의 조용필 씨처럼 세계적인 가왕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필 콜린스. 예. 지금 그 딸도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필 콜린스 딸도. 예. 근데 이 포어플레이하고 거기에 이제 개번싱으로 필 콜린스가 노래를 하면서 아주 오늘 같은 차분한 날 듣기 좋은 곡이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밖에 착잡하게 내리는 비를 저녁에 보시면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잠깐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